북중어일에 둘러싸인 한국.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AI 유료 답변. 일부 평화는 아무도 몰래 무너진다. 제 이름은 윤지우입니다. 서울에서 외교안보 관련 일을 하며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40분, 저는 똑같은 지하철을 탑니다. 무표정한 얼굴들, 이어폰을 낀 청년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는 중년들 사이에서 저 역시 그 흐름에 녹아 있죠. 오늘도 북한 미사일 발사, 헤드라인은 늘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아, 또야? 옆자리 청년이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 뭐 뉴스거리도 아니네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잠시 멍해지곤 합니다. 이 무관심, 이 무감각.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위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그 좁은 땅에서 저는 늘 균형을 고민해왔습니다. 북쪽엔 핵을 쥔 독재국가가 있고 서쪽엔 패권을 향해 폭주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죠. 북쪽 국경 너머에는 부활을 꿈꾸는 과거의 제국이, 그리고 동쪽 바다 너머엔 과거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는 사방이 화해약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너무 평온합니다. 며칠 전엔 여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 요즘 북에서 또 뭐 쐈다는데 무서워서 잠이 안 와. 괜찮아. 그런 거 맨날 있어. 일상이지.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동생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말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느꼈습니다. 진짜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익숙해진 건지 그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회사 지시로 판문점 근처의 JSA 취재 동행에 나서게 됐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자 평화의 이면을 가장 가까이 마주할 수 있는 장소죠. 초소 위의 병사들은 총을 들고 조용히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 중국과 미국, 북한과 남한이 눈빛으로 전쟁을 벌이는 듯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정적 속의 긴장, 그건 뉴스로는 절대 전달되지 않더군요. 우리 이 상황을 몇십 년이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통신한 외신 기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엔 학교 앞에서 아이 손을 흔들던 엄마, 퇴근길 아파트 상가에서 붕어빵을 사던 할머니, 그리고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 사람들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들이 아는 평화는 정말 평화일까요? 며칠 뒤 외교 자료 검토 중 저는 하나의 영상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새로운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북방 함대를 극동으로 확장 중이었으며 일본은 자위대를 전쟁 가능한 군대로 바꾸려는 개헌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전부 한국을 염두에 둔 조정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했습니다. 언론은 난리였고 SNS는 분노와 조롱이 섞인 글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제게는 묘한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북한이 아닌 우리 안의 무감각이 더 무서웠습니다. 예비군 훈련도 커피 마시러 가는 날로 인식되고 국방은 세금 도둑이라며 조롱받는 사회에서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물음은 며칠 밤을 저를 잠 못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625 전쟁 피란민이셨던 아버지, 겨울에 맨발로 낙동강을 건넜다는 이야기, 한 번도 웃으며 하시지 않았던 그 시절을 저는 너무 가볍게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면 저는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평화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화는 결국 우리 모르게 무너질 테니까요. 그날 밤 TV에서는 KAIST에서 만든 AI 전투 분석 시스템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전략, 동맹, 그리고 국민의 의지가 모여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죠. 그건 그저 국방부의 브리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이젠 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2부, 우리가 싸우는 이유. 며칠 전 저는 국방부에서 주최한 비공개 안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자리였고 저는 외교안보 업무 담당자로서 초청을 받았죠. 세미나의 시작은 무거웠습니다. 스크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맨손으로 아이를 들쳐 안은 병사, 울부짖는 어머니, 불타는 도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사람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국방정보본부의 한 고위 간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우리와 무관한 뉴스가 아닙니다. 그 순간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너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던 시절
전쟁 때 자신이 겪은 일들을 조금씩 이야기해 주시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우야, 난 겨울이면 아직도 양말 2켤레 겹쳐 신는다. 그때 얼어 죽은 친구들 생각이 나서 말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지만 지금은 그 조용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공포와 기억 위에 쌓인 것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세미나에선 한국의 삼축 방어 체계에 대한 소개도 있었습니다. 킬체인, KAMD, KMPR. 적이 도발하면 탐지하고 요격하고 보복한다는 전략이었죠. 그러나 그 순간 제가 떠올린 건 전략도 무기체계도 아닌 저희 집 옥상에 걸린 빨래였습니다. 그 평온함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그 생각에 저는 차가운 소름을 느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에게 남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들은 장성 한 분이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싸우는 방식은 다릅니다. 정보를 의심하고 선동에 흔들리지 않으며 국가의 시스템을 신뢰하고 지키는 일. 그게 바로 지금의 방어입니다.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쟁은 이제 총을 든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건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는 모두의 몫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파주 예비군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의 공기는 생각보다 진지했습니다. 농담 섞인 말들은 있었지만 실탄 사격을 준비하는 눈빛은 무겁고 진중했죠. 형님, 예전보다 훈련 강도가 세졌어요. 한 젊은 예비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그냥 출석 체크가 아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 젊은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우리 역시 준비라는 이름으로 버텨야 할 시대에 와 있다는 걸요. 그날 오후 저는 방산 전시회를 취재하러 갔습니다. 드론 자율 타격기, 무인 수색 차량, 위성 정찰 시스템, 한화, LIGNX1, 현대로템. 이제는 전쟁조차 산업이 되었고 그 산업을 이끌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아예 인공지능이 패턴을 학습해서 스스로 타겟을 식별합니다. 카이스트 출신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기술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으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술 그 자체는 중립이겠죠. 그러나 그 기술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사용할 때 그건 정의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피란민 2세로서 이 나라에 고맙다고 늘 말씀하시던 아버지.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우야, 우린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평화를 믿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냥 방심이지. 전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요. 가족, 친구, 일상, 그리고 이 나라가 걸어온 지난 70년의 시간들.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이유입니다. 삼부 동맹과 그림자. 제게 가장 익숙한 단어 중 하나는 동맹입니다. 그 단어는 마치 교과서처럼 외우게 되고 보고서처럼 써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담고 있는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조용하게 가슴을 눌러오곤 하죠. 얼마 전 도쿄에서 열린 다자 외교 포럼에 배석자로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을 겸한 외교관 보조 역할로 참석했지만 그 자리는 단순한 회의장이 아니었습니다. 각국 대표단의 눈빛은 날이 서 있었고 말 한마디마다 이해관계가 뒤엉켜 있었죠. 한국은 어느 편입니까? 중국 대표가 회의 도중 한국 측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순간 장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건 질문이라기보단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뒤에는 한일 관계의 지난한 역사와 미일 동맹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회의는 비공개 양자 대화로 전환됐습니다. 미국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이 따로 자리를 갖고 북핵 문제, 인도태평양 전략, 군수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미국 참모 한 명이 제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젠 단순한 방어국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결정권을 갖게 된 나라죠.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결정권이라는 단어가 반가우면서도 그 안에 담긴 책임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모스크바 대사관의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전략적 동아시아 균형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군사협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역시 비슷했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시선은 늘 차가웠고
경제적 보복의 그림자는 지금도 여전히 저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손을 잡으면 우린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장은 공식 회의록에는 절대 담기지 않지만 비공식 대화에서는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늘 중간에 서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미국과 일본의 요구, 그리고 국민들의 분열된 여론, 동맹은 우리 편이라는 단어로만 정의되기엔 너무나 복잡한 그물망이었습니다. 한밤중 저는 우연히 외교부 내부 회의록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은 건 이익 때문이 아니라 가치 때문이었음을 국민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그 말은 오래도록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예전에 미군한테 초콜릿 받아왔던 이야기 해줄래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하셨습니다. 응, 전쟁 끝나고 미군이 지나가면서 주더라. 그게 그렇게 달고 따뜻하더라. 그 말씀은 무심하게 들렸지만 그 달콤한 초콜릿 하나가 희망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는 때때로 선택의 정치가 아니라 기억의 정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한미연합훈련을 참관하러 간 자리에서 저는 훈련 중인 병사들의 땀에 젖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뛰어! 더 빨리! 전방 밀고 들어와! 지휘관의 외침이 들렸고 모래 속에서 몸을 구르는 장병들의 눈빛은 실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곳엔 미국 병사들도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훈련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미군 중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은 언제나 오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기댈 수는 있어도 의존할 수는 없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니까요. 며칠 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625 당시 파병됐던 미군 참전용사가 말했습니다. 우린 이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기에 지금도 한국을 지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청년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우릴 위한 게 아니라 순간 장내는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참전용사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건 땅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맹은 누가 더 많은 이익을 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기억을 품고 있느냐라는 걸 그날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맹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외교 용어가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의 삶, 그리고 제 삶까지 연결된 서사의 일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편을 드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왜 그 편을 선택했는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질문받습니다. 당신들은 누구 편입니까?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저희 편입니다. 이 나라와 이 국민,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편에 서 있습니다.